세상에 이런 일이 해나 나올 법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남들만큼만 벌어먹고 살고 회사의 노예가 되어 일생을 마감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평범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대기업을 다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오르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다가 은퇴를 하고 노후를 보내는 작은 모금으로 나선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다지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 밑에서 저도 노력을 했지만 가난은 늘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회적 재산이 생겨야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텐데 버는 돈은 고정되어 있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힘들더라고요. 남들은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서로 이야기하며 통장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저는 늘 그런 사람들 옆에서 쓰디쓴 웃음만 지어야 했죠. 가난 때문에 결혼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홍기가 찬 나이가 되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가난은 대물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정말로 가난을 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제 모든 결정을 번복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순탄하지 않았던 시작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시작부터. 삐걱거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다가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파혼을 당하게 되었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조건이 좋지 않아서 파혼을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결국 상처를 준 만큼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 통쾌한 복수를 했어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 복수가 여러분들께도 통쾌한 이야기이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나이에 먹고 객기를 부린 거라고 공감이 되기보다는 같이 이불에 발차기를 할 만큼 부끄러운 상황이었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속에 하나가 있어요. 파혼의 상처는 아직까지도 아픈 일이지만 저도 오늘 다 털어버리고 제 마음 또한 가볍게 가져가 보도록 해볼게요.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 있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했고 연애한 시간이 길어져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결혼해서 살아가고 싶은 모습의 형태가 비슷했고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민 손을 잡았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니 당연한 수순으로 양간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고 예비 시댁이 될 예비 신랑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시작부터 엄청난 예쁨을 받을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환영은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 시어머니의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그 사이에서 식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의 결혼식 준비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님의 관심은 오로지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인지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영 관련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두 집안인 갑자기 가족으로 묵이게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너희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니? 내가 궁금한 건 말이다. 너희가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돈택 집안이 얼마나 괜찮은가, 우리 아들에게. 신세지지 않을 형편인 하는 것이란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며 계십니다.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없으시며 부모님께서는 걱정 말라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계심은 노후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소리나 다름없겠지만 나는 글쎄 잘 모르겠구나. 나중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지금 당장 어녀 살 생각 없다고 해도 나중에 돈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 아들에게 의지하게 되지 않겠니? 부모님 두 분 다 일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고 의지가 강하셔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부모님께 늙어 지치실 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은퇴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신 직업에 종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재산이 구성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은 전세로 거주하시며 빚이 없으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땅과 같은 재산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이에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것으로 봐서 재산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상태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은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계시는가요? 강남에 있는가요?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모아두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다고요? 아니요. 집은 강북 쪽과 가까운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혼 자금은 40백만 원 정도 모아두었고 1년 후 결혼을 하기로 계획 중이어서 추가로 50백만 원 정도 더 모아 생각 중입니다. 결합하면 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까이 모으면 집을 대출받아서 마련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자금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준댁에서는 한 푼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 능력 있는 처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인상을 팍팍 쓰면서 우리 집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에 기분이 상했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아, 솔직히 저는 황당했어요. 시작부터 우리 며느리 아니고 예쁜 소리를 듣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질문 하나하나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밖에 없었고 제가 들고 갈 재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예비 신랑 내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느끼기에 제 집 원래 형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인 것 같았어요. 이도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 정도만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고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서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제가 더 많이 모았지만 연봉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년 뒤에는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얼마를 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아들의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자금을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혹시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도 예산을 정하고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소중한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좋을 것 같아요. 결혼 당일에 얼마를 도와줄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1억 원 정도를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내년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써야 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겠지만요. 별걸다. 궁금해하는 것인데 너는 아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하는 건지?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당도한 애를 처음 봤다. 그 말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본인이 나서서 우리 집의 재산을 타령하며 제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냐고 한마디 했다가 아주 잡아먹을 기세로 말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많이 보시더니 피곤하다고 이만 집에 가보라고 축객령을 내리시더니 하나도 없는데 집에 가라고 하니 황당했지만 예비 신랑도 이번에 일어나자고 하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첫 만남을 그렇게 끝내야 했어요. 찝찝한 마음을 안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연락을 했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친구들 얘기 들었더니 예단비 받아야 한다고 해대더라고. 그게 시댁을 향한 예라서 뭐라고 하면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해대더라고. 내가 모은 돈이 4천만 원이라더니 그 예단비로 4천만 원 전부 보냈으면 좋겠구나. 나도 친척들한테 선물 돌려야지. 모은 돈 4천만 원을 전부 예단비로 달라고 해. 어머님, 그걸 전부 드리면 우리는 무슨 돈으로 결혼하고 집을 사요? 아유, 어머님, 그럼 제게 예물 다 주실 거예요? 다이아몬드 세트에 진주 세트부터 요즘은 탄생석으로 만든 세트까지 다 주신다고 하던데. 그거 전부 주실 거라는 얘기러머 얘는 사치스럽게 말해. 그렇게 많은 액세서리가 왜 필요하냐고. 예물은요. 내가 안 받겠다고 했잖아. 너 너무 욕심이 과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여자가 아끼며 살 줄 알아야지. 그리고 우리도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들은 다 그랬다고 하더라. 어머님, 그건 예물을 그만큼 해주어야 한다고 예단도 그만큼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을 다 받으려고 하면 남자가 집해오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예단과 예물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있는 돈으로 준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남자가 집을 해워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그리고 쪽팔리기 어떻게 나만 아무것도 안 받고 결혼을 하니 생략할 걸 생략해야 받을 건 다 받아야겠다. 당연히 그만큼 모았으면 먼저 나서서 예단비로 얼마 보내겠다 하고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휴, 너는 센스도 없고 돈도 없고 제가 모은 돈으로 예단비를 드리고 그가 모은 돈으로 예물을 하면 저희 부부는 돈 한 푼 없이 결혼해야 하는데 그게 다 양과 부모님을 빚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얘는 뭔가 답답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서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뭐든지 돈을 다 저한테 보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어머님이 집 해주시고 결혼식 준비를 전부 맡아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예단비로 4천만 원을 보내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저희 부부가 결혼금이에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빚내야 하는 지경인데 뭘 해도 돈으로 최대한 준비해야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못 드린다고 했고 앞으로는 이런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통화하였습니다. 마무리했죠? 솔직히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걸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 외에도 피곤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에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어떻게 구할 건지, 식장을 예약할 건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거든요. 그냥 예비 신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 끝이었고 저에게 모든 걸 임한 채 손일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혼은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함께 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함께 집도 보러 다니고 대출도 알아보러 다니고 해야지 않겠어요. 아직 1년이 남았잖아.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 미리 알아봐도 이제부터 걱정해야 하는데 내년에 알아봐도 충분할 거예요. 내년에 우리 집을 얼마나 도와줄지도 생각해봐야겠지요. 우리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 우선 급하게 결정하지 말자. 식장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되 우리의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날짜를 맞춰야 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만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당신의 돈이 적금으로 묶여 있으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식장 터널을 시댁으로 옮기는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저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우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결혼 자금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는 그 돈은 우리 부모님이 집을 사줄 수도 있는데 당연히 더 이득이 되겠지? 앞으로 돈을 지원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했었잖아. 얼마씩 지원해 주실 건가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요. 아이 참 1억을 지불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지불할 테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셔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때는 무슨 돈으로 준비할 건지요? 그럴 때는 대출을 더 받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못 믿는데 자기가 벌써부터 이렇게 불신 정도가 많은데 어떻게 결혼 준비를 믿고 하겠어요? 예비 신랑은 말도 못 알아듣는 논리로 4천만 원을 가져가려고 했더니 저는 당장 대책이 없는 돈이라고 했는데도 예비 시아버지는 계속 불만이 쌓였어요. 제가 돈을 내지 않자 예비 시댁에서 다시 불러서 뻔한 이야기를 할 걸 알았지만 더 강경하게 거절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단비 촬영을 하게 해서 그냥 화를 내고 집을 나오게 됐어요. 제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적어도 결혼식 작은 것만 해주시면 그에 걸맞는 것을 받아야 하니까요. 집을 해달라고 고작 나한테 4천만 원 예단비를 주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겠다는데 너는 왜 나한테 집을 해달라고 하니? 진짜로이 크지 근성하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거질 근성이 아니라 저한테서 결혼자금 가져가시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그만큼 합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 저는 거짓은 성이고 따박따박 대들다가 모습이 아주 보일만하다.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나 더 말대답을 하려고 그러니? 그리고 너 내 집이 가난한 거야 맞는 말 아니니? 내가 등기부 등본 때 해보니까 그 전셋집도 얼마 하지도 않더만. 아, 등기부 등본까지 떼보셨다고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속이 달려질 만큼 진실하지 않으세요. 시원하겠네요. 도대체 우리 부부 결혼 생활의 처가 재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요. 그렇게 따지면 시댁 재산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거겠네요. 아무리 따져봐도 너희 집보다 훨씬 높지 않나요? 우리 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처럼 모자란 집안에 시집가야 하는지 우리 아들은 더 나은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이 밥을 주니 몇 년 후에 끝나버릴 거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는 말이야. 어떻게 돈만 쫓아가면서 사는 거야? 두 사람이 함께 벌어 아껴 쓰고 모으면 그거야말로 잘 산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당한 기본 수준이 되어야지. 그렇게 집 한 채도 사지 못한 집안에 우리 아들이 왜 들어가서 힘들게 살아야 하냐고 말이야. 거지만큼은 되어야지. 집안에 우리 아들이라는 분에 넘친 것 같다. 이 말이야. 직장 다니는 곳은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의 만년 대리로 근무하며 집안에 나름대로 최산도 없다. 우리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집 한 채 정도는 줄 여유가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예단비로 4천만 원을 드리는 대신 집을 해주시길 원하는 건데요.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 게 누구신데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 왜 그럴까? 없어서 밀어주는 건 아니겠지? 너한테는 그 돈 쓰고 싶지 않다는 말이야. 결국에는 제 자존심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제로 반대하며 저에게 파혼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신다고 하셔요. 한마디로 저희 집에 재산이 없어서 아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데 그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아니겠지요.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힘들다고 해주세요.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우리 아들이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우리 아들이 가난한 여자와 만나 소중한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그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식 준비비로 4천만 원이 필요한 이유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처지가 되었지만 아직 파혼을 결정할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예약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비 신랑은 아무런 말도 없이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적절한 조언을 하며 들어주고 있는데 참여자 중 한 명으로서 제 평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건 좀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결혼 준비는 저 혼자만 하는 건가요? 분명 저에게 함께하자고 말했던 것은 예비 신랑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만 숨기려고 바쁘게 하니까 아이 사람이랑은 평생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들더라고요. 이 결혼을 해봐야 제게만 고생하고 제게만 힘들 것 같아서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빠르게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서둘러 나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저를 선택하는 그로부터 불편했던 마음을 담아 투정을 부리려고 했는데 예비 신랑이 냅다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을 그 정도로 반대할 줄 몰랐어요. 엄마가 자기랑 방언을 해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인가 싶다는 말에 너무 황당해서 뭐라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지만요. 예비 신랑은 제가 입을 벌리고 있자 그동안 고마웠다며 미련 없이 뒤를 돌았어요. 멀어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제 다짐을 뒤집어 놓게 만든 사람이 그런 찌질이가 있다는 게 참 제 스스로 한심해 보였어요. 그렇게 파을하고 나선 저희 집에서도 결혼 준비는 엎어졌다고 말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위로해 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솟아왔어요. 제가 여기서 울면 부모님도 속상하실 텐데 그렇게 파고 나서요. 6개월이 지난 후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 메신저를 보다가 전 예비 신랑에게 깨톡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웃기도 하게 많은 웨딩 사진으로 바뀌어 있어서 웃음이 피어나더라고요. 아쉽게도 새로운 예비 신랑이 있던 그 놈이거든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의 깨톡 사진이 모두 웨딩 촬영을 한 것으로 보였고 처음 보는 여자와 밝게 웃으며 저랑 찍기로 약속했던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모르게 깨톡을 보냈어요. 너 결혼하니? 5글자를 보내고 나니 전 남친이 바로 읽었는지 숫자 1이 떴는데 곧 장문의 깨이 착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나는 잘 지내고 있지? 너랑 헤어진 후에 엄마가 골라준 여자랑 몇 번 만나보고 괜찮아서 결혼하기로 했어. 우리 예비 신랑이 오해할지도 몰라서 연락은 여기까지 하고 너도 잘 입고 있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저를 차단해 놓은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프로필 사진까지 싹 사라졌거든요. 한마디 꼭 해보고 싶었지만 차단당한 상대에게 본전도 못 찾았어요. 게다가 제가 헤어진 지 6개월 만에 다른 여자와 웨딩 사진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충격까지 받은 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불운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한다는 것에는 이상함이 느껴졌어요. 사랑했던 사이였으면 바보처럼 몇 날 며칠 동안 술에 취해 살았는데 정신이 아무래도 못 차리던 어느 날 엄마가 제 이름을 불러 까만 옷을 던지시고 모녀 둘이서 깨어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정신없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시고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엄마가 고아인 줄 알았거든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외가 식구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소식을 들은 적도 없었어요. 엄마도 외 조부모님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어릴 때 아버지와 결혼해서 쭉 같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기에 당연히 부모님이 안 계신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외할머니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입을 벌렸더니 만가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은 옷을 입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영문도 모르는 상태로 까만색 정장을 입고 아버지의 차에 탔는데 아버지께서는 외할머니의 존재를 알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유, 엄마, 아빠. 내가 30년을 훌쩍 넘게 살면서 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외할머니가 됐다고요?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엄마는 왜 조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잖아. 엄마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고 아버지도 입을 꼭 닫고 계셔서 나도 눈치를 살며시 보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도착하니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근조화가 줄줄이 이어져 있는데 우리 외할머니 빈소 앞을 가득 채워서 장례식장 입구까지 줄줄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닐 거야. 솔직히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났지만 빈소를 가득 채운 근조화 안에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게 황당했어요. 일단 들어가서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빈소에 발을 디뎠는데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할머니를 영정사진으로 만나니까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엄마랑 묘하게 닮은 것 같았어. 같으면서도 인상이 조금 세 보이는 것은 평소였으면서도 성격이 조금 따분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저를 밖으로 불러내어 조용히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원래 말이라면 엄마께서 전라도 일대에 엄청난 땅을 보유하고 계셨던 제 이야기 같아요. 6이 6분인 유일한 외동 땅으로 많이 자랐는데 어릴 적부터 홀로 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전국을 누비며 돈을 벌기 위해 일거리를 찾았지요. 전라도에서 일하러 가다가 엄마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는 엄청난 부잣집 소녀에게 반한 일개의 노동자였다는 거죠. 엄마도 아버지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다며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뜨거운 사랑을 하셨대요. 아버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집안에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노동군과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엄마를 방에 가두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야반도주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외할머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했어요. 외할머니는 계속해서 반대하셨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야반도주를 하려는 계획을 알게 된 외할머니는 엄마를 매우 빡빡하게 협박해왔습니다.
머리털이 자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엄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따라 나섰네요. 너, 이거야. 지금 이렇게 집을 나가면 평생 내 얼굴 볼 생각조차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저런 놈에게 시집을 가서 고생을 하겠다는 게야. 내가 금이야, 옥이야. 너를 키운 이유가 고작 저런 놈에게 시집 보내려고 그런 줄 알아? 내가 내 돈 한 푼도 못 가져가 죽어도 나라에 전부 기부하고 죽을 거야. 너 지금 그렇게 나가면 2번 다시는 이 전라도 땅에 발 디딜 생각도 못하게 만들 줄 알아. 아껴 바친 할머니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야밤에 아버지를 따라 집을 나섰고 결론하게 할머니께 그렇게 하라고 소리까지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대요. 돈 한 푼도 없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는 그때부터 지하 단칸방에서 곰팡이와 함께 살면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사셨다고요. 엄마는 부잣집의 외동딸로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몸 하나 안 아픈 곳이 없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 시절에 아버지는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셨기에 자주 울었다고 하시고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했고요. 저의 존재를 알게 된 엄할머니께서는 한 번 손녀딸을 임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께서는 소금을 소리대어 뿌리셨습니다. 왜 아이가 생기면 이제 와서 돈이 궁합니까? 라며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말렸지만 따라갔다. 그러자 할머니가 아쉽게 말해 그래 엄마를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배망덕한 딸이면 오히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다가 새 출발해야 하는지 찾아오지 않아도 될지 생각해달라며 말한 뒤 엄마는 고민하면서 죽어도 이 집에는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다. 않겠다고 외할머니께 엄마가 죽어도 연락하지 말라고 평생 보지 말자고 하고는 연락을 끊었어요. 우리 외할머니께 자식은 엄마 하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자존심을 부리며 연락 한 통을 하지 않고 서로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키우면서 살다가 외할머니께서 병에 걸려 아프기 시작했고 죽기 일부 직전이라는 소식을 말 사람에게 전해 듣게 되었대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죽기 전에 대모님 한 번은 뵙고 가야 하지 않겠어. 말은 늘 배 멍덕하다 망할 것이다 하시지만 늘 그리워하셨다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얼굴 한 번 보여드리고 그래 욕을 먹어도 후회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그 말에 엄마는 용기를 내서 병원으로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면서도 온몸에 주사 바늘을 꽂아놓고 있었지만 엄마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뭐 죽어도 안 온다고 했잖아. 여기는 왜 왔어? 내가 죽는 순간조차도 이런 얼굴 보니까 화가 난다. 아이고, 열 압으로 쓰러져 버릴 거야. 그 말을 듣자 엄마는 오히려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해대며 엄마 그래도 죽기 전에 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굴 한번 보고 가야 해요 하면서 시원하지, 정말. 저 망할 것이 망했나, 안 망했나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외할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독한 년이라고 소금 한 번 뿌리기로 손이 찾아올 생각도 한 번 안 하냐고 했어. 엄마와 외할머니는 죽기 직전에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 만남이 되었다. 일주일 후 할머니께서 손자를 만나러 오실 예정인데요. 엄마도 그럴 줄 알았다면 중지에 찾아뵈었을 텐데 외할머니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처음 뵈는 외할머니이지만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어차피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6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한다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고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자 저와 그 사람이 결혼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란 이런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강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엄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 발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늪에 빠진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대단한 행동이 필요한지를 세상이 멋있게 느껴졌어요. 제가 우울해하는 것이 매우 못된 모습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그날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제 힘으로 제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 말이 지나간 남자에게 얽매이지 않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러한 생각이 끝난 뒤에 우리 가족은 아주 예상치 못한 재물적 고난에 직면했어요. 할머니는 사회의 모든 것을 기부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일주일 전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할머니의 모든 재산이 엄마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땅부터 시작해서 현금의 집에 건물을 짓게 되었어요. 이것은 정말 벼락이라 생각될 정도로 돈이 한순간에 어마어마하게 굴러들어왔어요. 갑작스럽게 생긴 재산이었기 때문에 평소 근검절약이 습관처럼 배어있는 부모님께서는 너무나도 벅차고 큰 돈이었어요. 돈이 생기자마자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우리 가족은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지방에 있는 땅들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지역 사람들에게 딱 맞게 받고 팔았고 각 지방에 분포되어 있던 건물들 또한 정리를 시작했어요.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 큰 돈을 다 내고 나서도 통장에 평생 놀고 먹고 사는데 아쉽지 않을 정도의 돈을 얻었어요. 부모님께서 거래하시는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그러자 은행장인 줄 알았던 사람이 연락을 했어요. 자신들의 은행에 돈을 예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었죠. 저는 낯선 VIP 대우에 놀랐고 회원권을 주고 VIP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저희 가족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죠. 골프를 해본 적도 없고 VIP 대우라고 해서 무엇이 다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은행장이 아주 좋은 투자 제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다며 엄마와 함께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번호표를 뽑으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익숙한 척하면서 이게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소리를 치는 소리가 났어요. 궁금해서 엄마와 함께 뒤를 돌아보니 이전 예비 시어머니와 전 남자친구가 거기 떡하니 서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는 내게 표정을 굳게 지으며 조용하게 말을 걸었어요. 뭐야, 혹시 나를 미행한 거야? 내가 깨톡 차단을 해서 왔어. 너 진짜 무섭다. 내가 여기 나타날 줄 어떻게 알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 뭔 소리지? 너를 왜 미안해 가니? 이젠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나도 은행에 본 일 있어서 찾아온 거거든. 제가 귀를 후비며 일부러 딴청을 부리며 말을 하자 예전 예비 시어머니가 배꼽을 잡으며 깔깔깔 웃더라고요. 아이, 웃고 싶으면 그냥 웃으면 되지. 왜 저렇게 오바를 해가면서 하는 거야? 과장된 연극을 보는 기분 따위 스스럼이 상하여지네요. 아이고, 코미디가 따다 내쳐라온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니 뭐야? 어차피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 하니까 내가 자랑 좀 해도 되겠나? 우리 아들 말이야, 엄청난 투자가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 뭐니 2달 뒤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와서 밥이나 먹고 가던가 하렴. 제가 굳이 그 자리에 왜 가겠어요? 결혼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별 보고 싶지도 않고요. 네, 치기급 내라는 소리 안 할게. 너희 집 사정이야 뻔하게 앓고 있는데 설마 내가 축의급 내라고 하겠니? 가난한 너희 집에서 호텔 결혼식 언제 구경 한번 해보겠니? 이렇게 내가 이심 쓸 때 와서 구경이나 한번 해라. 이거 맞지? 그나저나 은행에는 무슨 볼일로 왔니? 설마 대출받으러 오셨어요? 왜 그럼? 쓰러지는 집에서 전세금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나 봐요.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도 없는데 돈 쓸 건 만무해 참. 근데 너희처럼 거지들이 은행 대출을 받는다니 아이고, 웃겨요. 웃겨. 차선 사업이라니요.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먼저 업무를 본다며 저희를 밀치고 새치기를 하면서 번호표를 뽑는 것도 아닌데요. 와, 진짜 기가 막혀서 숨이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은행장이 줌을 나온 군이냐 뭐냐 저희 엄마를 보고 호의를 베낀 채 다가오시더군요. 아이고,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초라도 주시겠다. 여기서 왜 순서를 기다리시나요? VIP실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혹시 마실 거는 커피로 드릴까요? 중국에서 매우 귀한 차를 선물 받았는데 차로요. 들릴까요?
벙쪄 있는 전 남자친구와 이전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싱그러우시면서 저도 일부러 한마디 더 얹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업무를 잘 보고 가세요. 저희는 욕실에서 은행장님과 개인적으로 투자 이야기를 할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제 팔을 똑바로 잡더니만 저한테 왜 은행에서 VIP 대접을 받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랑 헤어지라고 조상님이 빌고 비셨지만 너랑 헤어진 뒤로 일이 아주 슬슬 풀리는 게 복인가 싶어 로또라도 된 거야. 아니, 그런 걸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말도 안 했어? 미리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서로 좋은 결말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한테 왜 말을 해야 해? 너랑 나랑은 남인데 남한테 돈을 자랑하는 게 아니래? 혹시 알아? 거짓 은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대요. 인간들이 돈을 보고 둘러싸는 것인지 정말 그래요? 너 정말 로또에 당첨된 거야? 아니, 로또 1등 금액이 얼마인데 은행장이 나와서 철절단기라도 됐다고요? 왜 다 지나간 사람에게 미련을 가지고 그러시나요? 로또보다 더 좋은 게 되었을 거라고 알고 보니 상속녀였다는데. 이런 얘기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입이 벌어지고 있는 걸 뒤로하고 VIP실에 들어가 투자 상품 이야기도 듣고 처리해야 할 업무들도 다 처리하고 나왔더니 은행 입구 앞에서 찌질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쓸모없는 청첩장을 내밀면서 헤어진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도 성인들의 미덕이라면 축의금 알아서 두둑하게 내란 거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했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축복이겠죠. 이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건 그만두자고 하자. 너도 결혼할 줄 알아? 그때는 내가 도와줄게, 진짜로. 이상하게 강조하기는 싫지만 그들이 보면서 음식을 톡톡 쏘아붙인 기분이 들어서 청첩장을 일부러 찢어버렸어. 누가 누굴 욕하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 정말로 다른 사람이었던 예비 신부로서 6개월 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부금이라니. 미쳤다고 생각하게 돼, 정말. 집이 가난해서 결혼시키기 싫다면 그럼 강하게 나가. 왜 이래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제발 다시 마주치지 말자.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냥 모른 척하자. 그러면 좋겠어. 꺼져줘. 저런 얘기하는 건 처음이야. 없는 사람이 돈을 얻고 변하더니 변해도 너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좋았는데 그렇게 거친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요. 진짜로 화가 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고 전 남자친구에게 침을 튀겨 뱉으면서 화를 내었어요. 그렇게 화를 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애를 써서 생각을 전환하려고 노력했죠. 기억에서 잊혀지더라고요. 제 인생을 살아가느라 바빠서 하루가 24시간인 줄도 모르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전부터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작은 중소기업이라서 그런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였어요. 언제 그만둘까 항상 고민하며 살고 있었죠. 언제나 회사에서 곤두박질 쳐 돌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붙잡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하시더라고요. 너 어릴 때 따두었던 그 바리스타 자격증 있지 않니? 아이, 돈도 있겠다. 지금이라도 너 하는 거 해보면서 살아. 내가 부동산에 갔다가 좋은 매물 하나 보고 왔다. 여기 동네에 장사 잘 되던 카페가 있지? 아이, 거기가 매물로 나왔다던데 운영해볼 생각 없어? 그 카페가 나름 단골도 많고 장사도 잘 되던 곳 아니겠니?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지방으로 요양 간다고 알래. 앞에 내놨다고 하더라. 인테리어만 살짝 보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있어? 저는 바로 고기를 끄덕였지. 제가 워낙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해서 예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이 유행할 때 따졌던 게 있었거든요. 엄마도 카페를 여는 건 찬성이라고 하시더라도 바로 다음 날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해오셨고 저에게 일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한 달 동안 카페를 준비하고 리뉴얼한 후 오픈했습니다. 동네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카페 사장으로서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카톡에 저희 카페 매장 사진과 가게 주소를 공유하며 친구들을 초대하고 홍보하고 있었죠.
어느 날 가게에 친숙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예상했겠지만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너 여기서 왜 왔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물어보았죠. 예전 남자친구는 예비 신부가 오해할까봐 저를 차단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소식을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 차단을 푸는 법을 알려줄게. 진주에 뭐 먹고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 말고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어. 라며 궁금해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요즘에 내로 이어지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시궁창인지 모르겠어. 아, 너랑 헤어지고 나서 벌 받는 건가 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그 찌질한 놈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지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하는 대로 가만히 들어보고 있었는데 진짜 예상 밖이야. 그래서 예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 투자가 집안의 딸이라는 여자에게 예단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던 거야. 예단비만이 아니라 뭐 민코트를 사달라, 차를 사달라 이런 돈들은 지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돈 타령을 엄청나게 한 거야. 당연히 돈 이야기만 하니까 여자 집안에서도 질린 거야. 내가 남자친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을 가진 걸로 우술대는 꼴 보기가 싫었겠지. 그동안 뜯어먹은 돈 다 뱉어내야겠어. 그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고속도로까지 날았고 결혼은 파경하고 소송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게 엇갈리게 되었고 그 후 내 생각이 떠올랐고 텍스트를 차단 해제했습니다. 여자 중에서도 그들의 취향에 맞게 노력했던 사람은 나뿐이었기 때문에요. 텍스트를 확인해보니 나는 카페에서 삼킨 준비를 하고 당당히 오지 못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가 내가 얼굴을 보고 얘기할 일이 있다며 찾아와 달라 했지만 난 없다며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너에게 돈을 빌려줄 준비를 한 줄 알았지만 거짓말이었어. 너는 정말 어리석어. 돈 때문에 온 건 아니라고 해. 다시 너와 잘 지낼 생각으로 찾아왔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너뿐이었잖아. 거짓말 없이 다 알잖아. 내 엄마가요. 파혼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 정말 솔직히 너무 후회를 하고 있어. 다시 한번 만나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앞으로 정말 너 하나만 보고 잘할게. 내가 머리에 총이라도 맞았니? 너랑 다시 한번 잘해보게 2번이나 파혼하고 여자 등이나 쳐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너네 집안에 왜 시집을 가? 내가 너를 왜 만나겠냐? 나는 너랑 헤어지고 너무 잘 살고 있거든.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아이 나는 너 없이 너무 못 지내고 있어? 매일매일 내가 그랬고 이거 봐. 내가 이렇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잖아. 내 진심을 모르겠어? 아이 제발, 나는 너 하나밖에 없어. 여태까지 내가 만난 여자 중에 너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다시 한 번만 잘해보자. 아이, 너도 나 사랑했잖아. 아, 진짜 어쩌라고. 내가 잘 지내던 말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니. 내가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말자 했지?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가게도 찾아오지 마.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도 안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전 남자친구는 쪼이 팔렸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더라고요. 이거 한 번이면 제가 굳이 말도 안 했죠. 그 뒤로 전 남자친구랑 이전 예비 시어머니가 제 카페에 찾아와서는 괜히 손님으로 온 척 아주 죽을 치고 있으면서 제 눈치를 그렇게 살피더니 제가 오죽하면 그들의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소리까지 질렀어요. 왜 돈 필요해? 돈 빌려줘. 내가 얼굴도 보지 말자고 했는데. 여기 나타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런 거냐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 보고. 제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서 찾아왔다는 걸 잘 알겠죠? 정말 그냥 당신을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요. 내 마음 좀 알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알아주어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 더욱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스토커라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2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기이한 일이 있었어요. 다음 날 다시 찾아왔을 때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진짜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 부잣집 여자한테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서 변호사 여러 명을 선임해서 대출까지 다 봤어요. 그동안 그 부잣집 여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선물하면서 사용한 카드 빚이 너무나 많군요. 정말 빚이 쌓여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 혼신한료 여러분. 노력해서 산 집인데 경매로 넘어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돈 좀 빌려줘. 상속받았다며 저는 바로 소금을 뿌려서 쫓아내버렸고 경매 매물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매일같이 확인했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둘러본 결과 매물을 찾아냈지요. 전 남자친구의 집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저는 바로 공무 입찰을 했고 저에게 낙찰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전 남자친구는 집을 찾아가니까 돈 빌려주는 줄 알고 두 눈 아주 동그랗게 뜨고 어서 오라고 하길래 저는 퇴거 명령서를 보여주었지요. 여기 적힌 거 보이지? 이제 진때요? 여기 이제 내 집이거든요. 이제는 집도 없는 사람이 됐네. 이 집은 내 거가 됐고, 응 당장 빼. 아니, 나 도와주러 온 거?